붕당의 시작. 본격적으로 광해군 편을 들어가기에 앞서 붕당에 대해서 잠깐만 짚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걸 알아야 북인이 어쩌고 대북이 어쩌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거든요. 선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본격적으로 사림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 사림이 정권을 잡자마자 급진파랑 옹건파 두 세력으로 분화하는데요. 계기는 김효원과 심의겸의 이조전랑 사태죠. 자세한 내용은 선조 1편 서인대 동인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조전랑 사태 때 사림 세력은 김효원파랑 심의겸파로 나눠졌는데, 김효원의 집은 동쪽에 있고 심의겸의 집은 서쪽에 있어서 김효원파를 동인, 심의겸파를 서인이라 부르게 됩니다. 동인과 서인의 차이점은 하나입니다. 외척 세력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느냐, 아님 온건한 입장을 취하느냐인데요. 강경파는 외척도 훈구의 일종이니 싹 다 몰아내야 된다 라고 주장했고, 온건파는 외척 중에도 정신 차린 애들은 같이 데리고 가자 라고 주장했죠. 서인에 속한 심의겸이 외척 세력 출신이기 때문에 서인이 온건파이고 동인이 강경파였습니다. 처음엔 율곡이이가 나서서 싸우지마 하면서 둘 사이를 중재하려 했어요. 근데 이이가 죽자 곧바로 균형이 무너져 버렸는데요. 보통 균형이 무너지면 강경파, 급진파 세력이 우세합니다. 당연하죠. 더 적극적으로 강하게 주장하니까요. 온건파는 말리는 입장이니까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강경파인 동인이 먼저 기세를 잡아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기축옥사가 벌어지죠. 선조의 막강한 지원하에 정철이 미친 듯이 칼을 휘두릅니다. 우세를 점하고 있던 동인 세력은 몰락하고 서인 세력이 정권을 잡게 되죠. 그런데 정철이 세자 건저희 문제를 제기했다가 팽당하죠. 정철 팽당하면서 서인도 주춤하고요. 그래서 다시 권력의 추는 동인에게로 기울게 됩니다. 한쪽 세력이 우세를 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분화한다고요. 어디랑 어디로요? 강경파랑 온건파로요. 동인은 북인, 남인으로 분화합니다. 북인이 강경파고 남인은 온건파예요. 북인 강경파는 조식의 제자이고 남인 온건파는 이황의 제자들입니다. 조식이 좀 빡세잖아요. 칼 차고 다니고 말이죠. 그래서 조식이 강경파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황은 성격이 온유하잖아요. 그니까 이황 쪽 사람들이 온건파가 된 거죠. 자, 근데 조식의 제자들은 스승의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전쟁 나니까 칼 차고 나와서 직접 싸우죠. 대표적으로 곽재우, 정인홍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북인 강경파인 겁니다. 반대로 류성룡은 뭐 막 뒤집어 엎었다거나 당파 싸움에 전면에 뛰어들었던 적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류성룡은 남인인 겁니다. 외란중 붕당. 자, 그런데 북인과 남인이 갈라질라던 찰나에 갑자기 임진왜란이 터져버려요. 지금 전쟁 났는데 당파 따위가 중요합니까? 선조는 낙향했던 유능한 관료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주로 서인 세력 인사들이었는데요. 그렇게 정계에 돌아온 서인 세력에게는 동인 세력을 몰아낼 명분이 있었습니다. 동인 집권기에 전쟁이 일어났으니 전쟁의 책임을 물어 동인을 몰락시킬 수도 있었죠. 근데 지금 전쟁 중인데 당파 싸움이나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근데 또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엔 화풀이라도 하고 싶고 해서 동인 세력 중 딱 한 사람, 동인의 영수 이사내만을 공격합니다. 이사내가 세자 건조의 문제 때 주도적으로 서인을 공격했거든요. 이사내가 파직되자 동인과 서인은 일단 싸움을 멈추고 외세를 몰아내기 위해 힘을 합치죠. 흔히들 전쟁 중에도 조정에선 당파 싸움이나 하고 있었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다 징비록 때문이에요. 징비록에서 류성룡이 하도 이순신을 찬양해 놓다 보니까 이걸 읽은 사람들한테는 이순신은 선이라는 공식이 성립돼 버려요. 그 다음에 이순신 착함, 이순신을 추천한 류성룡 착함,
류성룡이 속해 있는 동인 착함, 원균 나쁨, 원균을 지지한 윤두수 나쁨, 윤두수가 속한 서인 나쁨, 이렇게 분류를 해버리니까 서인은 나쁘고 동인은 착하다라는 공식이 성립되고, 또 이순신이 백의종군 당했다고 하니까 그럼 이순신 싫어했던 서인이 이순신 몰아내려고 백의종군 시켰겠네. 이 나쁜 자식들이 지금 전쟁 끝나지도 않았는데 구국의 영웅을 백의종군 시켜? 이 와중에 지 밥그릇 챙기려고 당파 싸움이나 하고 있는 게 지금 이게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연스레 전쟁 중에도 조정은 당파 싸움이나 하고 앉아 있었구나 라고 단정 짓는 건데요. 근데 이건 틀렸어요. 일단 이순신 하나로 선악을 따지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애초에 징비록 자체도 류성룡이 자기 미화하려고 쓴 책이라 실제랑 다른 부분도 많고 변명도 많습니다. 그러니 이걸 가지고 류성룡이 선, 동인이 선 이렇게 판단하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게다가 이순신 백의종군 할 때는 동서 구분 없이 싹 다 이순신 욕했어요. 류성룡도 이순신 깠어요. 왜냐하면 이건 당파 싸움 때문이 아니라 선조가 그렇게 정한 거였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동인이랑 류성룡이 더 나쁘죠. 얘는 이순신의 역할과 능력을 알매도 불구하고 왕 비위 맞추려고 같이 욕한 게 되는 거잖아요. 이때는 정보가 애매해서 얘네도 헷갈리고 있었는데 하필 또 이 타이밍에 이순신이 실수를 하는 바람에 동서 구분 없이 몰아가기식으로 이순신을 욕한 거지 당파 싸움 때문에 이순신이 피해를 입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전쟁 중엔 당쟁이 별로 심하지 않았어요. 자기 세력 비호하는 거야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왜적을 물리쳐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당파를 막론하고 힘을 합치는 상태였습니다. 전쟁 후 붕당. 자, 그럼 전쟁이 끝난 다음엔 어땠을까요? 일단 휴전기부터 보자면 강화 협상이 진행되면서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다시 상파 싸움을 시작합니다. 자, 근데 동인은 지금 분화된 상태죠. 강경파인 북인과 온건파인 남인으로 말이에요. 남인은 온건파인이 서인 척결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구도는 강경파인 북인 대 서인으로 잡혔는데요. 여기서 붕당의 천재 선조의 수완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합니다. 선조는 여기서 북인의 편을 들어줘요. 자, 생각해보세요. 보통 선조가 이순신을 싫어하고 원균을 좋아했다고 알고 있죠. 근데 원균을 지지했던 윤두수는 서인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논리대로라면 선조가 서인 편을 들어줬어야 하는데 선조는 북인 편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붕당으로 정치 구도를 짤 때 자신의 호불호를 배제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선조를 붕당의 천재라 부르는 겁니다. 선조의 후원을 힘입어 서인 세력을 물리친 북인은 이제 남인을 향해 칼끝을 겨눕니다. 그러던 중 북인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선조 31년 9월, 이때는 이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어서 조선에 남아있는 일본군에게 철수 명령이 내려진 상황이었어요. 뒤에 사로 병신책이랑 노량해전이랑 해서 몇 개 더 남긴 했는데 이미 대세가 기울어서 전쟁의 끝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때 명나라 사신이 명나라 조정에다 글을 하나 올려요. 근데 그 내용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애초에 조선은 일본을 끌어들여 옛 고구려의 땅을 수복할 계획이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다. 또한 조선은 일본 연호를 앞에 쓰고 중국 연호를 뒤에 조그맣게 쓰는 등 중국보다 일본을 우선시했다. 게다가 자기네 왕 묘호로 태조, 세조와 같이 중국 황제의 묘호에나 붙이는 칭호를 사용하니 이는 분수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선조는 즉시 해명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때 선조는 류성룡에게 이 일을 맡아달라 했는데요. 류성룡은 당시 영의정으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외교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이걸 단칼에 거절해버리는 류성룡. 신은 이미 늙고 병들어
이 고된 일을 감당하기엔 무리가 많사옵니다. 선조는 여러 번 부탁을 했지만 류성룡은 끝까지 안 가겠다고 버텼는데요. 그러자 이때다 싶었는지 발벗고 류성룡 탄핵에 나선 북인 세력 이첨을 시작으로 홍문관이 힘을 더하고 거기에 유생까지 나서서 거세게 류성룡을 탄핵합니다. 안 그래도 선조에겐 이순신을 싸고 돌던 류성룡이 눈엣 가시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영의정씩이나 돼서 이 정도 일도 하기 싫다고 버티는 건 자기 입으로 그만하고 싶다는 거나 다름없죠. 결국 남인의 영수 류성룡이 귀양을 가면서 북인은 남인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때 류성룡이 귀양 가서 쓴 책이 바로 징비록이에요. 앞서 징비록이 류성룡이 자기 미화하려고 쓴 책이라고 했는데 그런 면도 있으니까 감안하고 봐야 된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징비록이 지닌 가치를 전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류성룡은 전쟁 내내 영의정이나 도채찰사같이 핵심 결정권자로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누구보다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었겠죠. 그런 사람이 말년에 그 모든 걸 회고하면서 쓴 책인데 어떻게 그게 가치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징비록은 완벽하진 않지만 대단한 책이 맞습니다. 자, 어쨌든 류성룡은 이때 귀양을 갔습니다. 이후 선조는 다시 류성룡을 조정에 부르려 했으나 류성룡은 한사코 사양하다 선조 40년에 향년 66세에 이르러 눈을 감습니다. 자, 이렇게 류성룡과 남인이 몰락하자 조정에는 북인의 단독 정권이 수립됩니다. 단독 정권이 수립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분열을 하죠. 이번엔 대북과 소북으로 나눠져요. 스포일러를 좀 하자면 광해군 시기 땐 대북 혼자서 소북, 남인, 서인을 다 때려 부십니다. 그러다 인조 반정을 계기로 서인이 다시 집권하게 되는데요. 집권하면 뭐 한다고요? 분열한다고요.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합니다.